오늘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강렬한 작품, 변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날 아침 거대한 벌레로 변하면서 시작되는 이 작품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현대 사회의 불안과 소외를 상징적으로 그려낸 명작입니다. 이 작품의 저자인 프란츠 카프카는 20세기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인간의 불안과 소외, 존재의 부조리함을 그려내며 독자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 독일어로 글을 썼으며 그의 작품들은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의 문학 세계는 카프카적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낼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표현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불안, 부조리함, 고립감을 뜻하는데 변신은 이러한 카프카적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변신은 가족과 사회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소외되고 버려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과연 합리적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부조리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벌레로 변한 뒤 가족의 반응, 그의 점진적인 고립과 소멸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불안과 소외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카프카는 왜 이런 작품을 썼을까요? 그는 평생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깊은 불안을 느꼈고 현실에서도 소외감을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혼란을 겪으며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변신 역시 이러한 카프카의 경험과 감정이 고스란히 반영된 작품입니다. 그레고르의 변신은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변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는 뒤숭숭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갑충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억센 등딱지가 등을 덮고 있었고 몸을 뒤척이려 하자 길쭉한 다리들이 어색하게 허공을 휘저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음을 알았다. 그레고르는 순간 현실을 부정했다. 자신이 단순히 잘못 본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들려 했지만 등에 느껴지는 단단한 감각과 낯선 몸뚱이가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공포보다는 출근 걱정이 먼저 들었다. 그는 외판원이었다. 기차 시간을 놓치면 거래처에 가는 일정이 꼬이게 되고 그러면 상사에게 불려가 질책을 받을 것이 뻔했다. 그레고르는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기괴한 다리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몸은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커졌고 배는 평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며 내려오려 했으나 그럴 때마다 몸이 좌우로 기울어질 뿐이었다. 이대로라면 기차 시간은커녕 문조차 열 수 없을 터였다. 시간이 흘러도 문이 열리지 않자 가족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방문 앞에서 그레고르를 불렀다. 그레고르, 기차 시간 다 됐어. 아직도 안 일어난 거야? 그레고르는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다.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마치 거친 날숨이 섞인 듯한 기괴한 소리가 났다. 그는 당황하며 몇 번이나 다시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는 여전히 기괴하기만 했다. 어머니는 이상함을 느끼고 아버지를 불렀고 여동생 그레테까지 문 앞에 모였다. 그러나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은 가족이 아닌 회사에서 나온 간부였다. 평소 그레고르가 규칙적으로 일했던 만큼 그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회사에서도 이상한 일이었다. 문 앞에서 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며 회사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레고르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소리로 변해 있었다. 그는 초조해하며 몸을 더 움직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침대에서 힘껏 몸을 밀어낸 결과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등껍질을 땅에 부딪혔고 그 충격에 몸이 튕겨 올라갔다. 그 소리에 문 밖에 있던 가족들과 간부는 더욱 불안해했다. 그레고르, 문을 열어보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아버지 역시 초조하게 말했다. 문을 부수는 게 좋겠습니다. 간부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다. 그레고르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문을 열어야만 했다. 하지만 손이 아닌 딱딱한 다리들로 문고리를 돌려야 한다는 사실은 절망스러웠다. 그는 어렵게 몸을 돌려 문으로 다가갔고
긴 다리를 이용해 문고리를 돌리려 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가족들과 간부는 일제히 뒤로 물러섰다. 그들의 눈앞에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평범한 외판원이었던 그레고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괴한 거대 벌레가 자리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아버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동생 그레테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간부의 반응이 가장 가혹했다.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황급히 몇 걸음 물러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의 눈에는 혐오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그레고르와 말을 섞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과 일할 수 없습니다. 당신 가족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는 급히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출근 걱정을 하던 자신이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벌레라는 존재로 규정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눈앞이 어두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문이 열린 후 그레고르는 가족들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충격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은 점차 그레고르를 외면했고 그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듯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어머니와 여동생 그레테가 조심스럽게 그의 방을 들여다보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아예 방 근처에도 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존재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는 그레고르한테 분노와 혐오를 그대로 드러냈다. 가족을 책임지던 아들이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자 아버지는 다시 일을 나가야 했고 그런 현실은 아버지를 점점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점점 더 방 안에 갇혀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방은 집안에서 점점 더 고립된 공간이 되었고 문은 항상 닫혀 있었으며 가족들은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방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문틈 너머로 가족들 목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지만 나를 부르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음식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져다 주던 식사가 점점 간소해졌고 결국엔 여동생 그레테가 형식적으로 던져놓는 음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점차 인간의 음식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신선한 빵과 우유가 이제는 전혀 입에 당기지 않았고 대신 상한 음식이나 부패한 것들이 더 맛있게 느껴졌다. 어느 날 여동생이 호기심에 썩은 채소 껍질과 음식물 찌꺼기를 방 안에 남겨두었는데 그는 허겁지겁 먹으며 본능적으로 자신의 변화가 점점 더 벌레의 습성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든 것은 몸의 변화보다 가족의 태도였다. 여동생 그레테는 처음에는 그를 돌보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방을 청소하거나 음식을 가져다 놓을 때마다 성의 없이 행동하기 시작했고 하나의 의무처럼 그 일을 처리했다. 그레고르는 점점 여동생의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그녀의 감정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미안한 듯한 발걸음이었지만 이제는 귀찮다는 듯 거칠고 빠르게 변해 있었다. 방의 상태도 점점 엉망이 되어갔다. 먼지는 쌓였고 쓰레기가 늘어났지만 여동생은 더 이상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벌레의 모습뿐만 아니라 점점 더 벌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벽을 기어오르며 방 천장을 어슬렁거리기도 했고 몸을 웅크린 채 가구 밑에 숨어 지내는 일이 많아졌다. 점차 사람의 사고 방식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는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은 방을 정리하겠다며 가구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방을 완전히 비우겠다는 듯이 가구를 옮겼다. 그레고르는 순간적인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곳은 여전히 인간이었던 자신의 마지막 흔적을 간직한 공간이었고 모든 가구가 사라진다면 그는 이제 완전히 벌레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았다. 그는 침대 아래로 기어들어가 몸을 숨겼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벌레가 된 아들 안에 여전히 그레고르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본 아버지는 더욱 격분했고 이제 벌레가 된 아들이 가족에게 고통만을 안긴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그레고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갑자기 단단한 무언가가 그의 등을 세게 가격했고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휘감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던진 사과였다.
여러 개 중 하나가 그의 등껍질을 뚫고 깊이 박혀버렸고 그는 고통에 몸을 웅크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그의 존재는 무시당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고통과 절망이 뒤섞이며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후 그의 가족은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그의 곁을 자주 찾았던 사람은 여동생 그레테였다. 처음에는 그녀가 그레고르를 보살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매일 그의 방에 들어와 음식을 놓아두고 방 안의 상태를 점검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지만 그녀는 오빠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으로 이를 견뎌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레고르가 점점 벌레의 습성에 적응해 가면서 그레테의 태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점점 방 안의 구석으로 숨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레고르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방문을 열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예 관심을 끊었고 오히려 그레고르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레고르가 처음 변했을 때만 해도 그는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이었지만 이제는 집안의 문제거리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레테도 점차 지쳐갔다. 처음에는 오빠를 돕는 것이 그녀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오빠를 돌보는 것보다 가족의 생계를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레고르가 변한 이후 집안의 경제적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레테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더 현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레고르를 돌보는 일은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런 변화 속에서 아버지의 태도는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다. 그는 그레고르의 존재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고 이제는 그가 살아있는 것조차 거슬리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지만 한 번씩 문 앞에서 그를 향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에게서 오는 감정은 동정심이 아니라 불편함과 짜증으로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테는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하면서 그의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히 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그레고르가 이곳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의 흔적을 지워가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레고르는 방에서 자신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가족이 자신을 점점 더 소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말도 할 수 없었고 오직 벌레의 몸을 가진 채로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가족들에게 그레고르는 더 이상 오빠나 아들이 아니라 방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점차 가족들이 자신을 완전히 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방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에서도 그의 이름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는 한때 이 집을 경제적으로 지탱하던 가장이었지만 이제는 방 안에 갇힌 벌레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가족이 있는 공간으로 나가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너무 오랫동안 외롭고 고립된 생활을 했기에 그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가족의 환영이 아니라 강한 적대감과 두려움이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그는 그레고르를 보자마자 화를 냈고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그레고르는 그들의 반응에 움츠러들었다. 그는 결코 위협적인 행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가족 구성원이 아닌 해로운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결국 다시 자신의 방으로 기어들어갔고 방문은 쾅 하고 닫혔다. 이제 그레고르는 방을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가족은 그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했고 그의 방으로 오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레테조차도 이제는 그를 방해물로 여겼고 그의 상태를 걱정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방을 정리하는 일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방 안은 먼지와 오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고 이제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조차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던 마지막 희망조차 산산이 부서졌고 그는 점점 완전히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끼니 때가 되어도 문 앞에 놓인 건 겨우 몇 조각의 음식뿐이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레고르는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갔고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 한구석에 웅크린 채 조용히 가족들의 대화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점점 그레고르를 돌보는 일에 무관심해졌고 그 존재마저 외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생계를 책임지던 그레고르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가족들은 각자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아버지는 오랜 기간 일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다시 정장을 차려입고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집에서 간단한 수공일을 맡으며 가게에 보탰고 여동생 그레테도 더 이상 음악 공부를 계속할 여유가 없어졌고 외부에서 일자리를 구해 가족의 생계를 함께 떠맡게 되었다.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가족들의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벌어들이던 돈으로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랬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가족들이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족들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다. 이제 그레고르가 필요 없어진 것이다.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결국 집 일부를 하숙인들에게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그레고르가 쓰던 바로 옆 방에는 3명의 하숙인이 들어왔고 그들은 깔끔한 생활 환경과 규칙적인 식사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어머니와 여동생은 하숙인들의 방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레고르의 방은 더욱 2층 공간이 되었다. 이제 그레고르의 방은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창고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사용하지 않는 가구와 잡동사니를 그레고르의 방으로 옮겨 놓았고 그의 방은 점점 어두운 먼지 속에 파묻혀갔다. 그레고르는 먼지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점점 더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하숙인들이 집에 머물면서 가족들은 더욱 바빠졌다. 저녁이면 하숙인들이 거실에 모여 식사를 했고 아버지는 그들을 위해 깍듯하게 대접했다. 그레고르는 방문 틈으로 가족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존재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사실을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레고르는 점점 더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아졌다. 방 안에 가득 찬 먼지 속에서 그는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과연 자신이 계속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족들은 이제 스스로 돈을 벌고 있고 오히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숙인들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한층 나아진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이제 방 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온몸은 쇠약해졌고 이전처럼 벽을 기어오르거나 방 안을 돌아다닐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점점 더 스스로를 벌레가 아닌 그저 하나의 쓰레기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한때 그를 살뜰히 돌보았던 여동생 그레테 역시 더 이상 그레고르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 일하느라 바쁜 생활을 하게 된 그녀는 더 이상 오빠를 돌보는 것이 힘에 부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 안에 있는 그레고르의 존재 자체를 혐오하기 시작했다. 그레테는 식사를 쟁반에 담아 문 앞에 내려놓고는 노크도 없이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였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레테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가족들에게 그레고르는 더 이상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레고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하숙인 3명과 함께 거실에 모여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점잖고 무미건조했으며 집안의 침묵은 무거운 공기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갑자기 여동생 그레테에게 바이올린을 켜보라고 권했다. 그레테는 잠시 머뭇거리다 바이올린을 들고 거실 한가운데 섰다. 그녀는 조용히 화를 들었고 집안에는 곧 섬세하고도 슬픈 음색이 퍼져나갔다.
그레고르는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있다가 문틈 사이로 그 선율을 듣고 깊은 감정에 휩싸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각이었다. 그는 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고 바이올린 소리에 점점 더 이끌리듯 문틈을 밀고 거실 쪽으로 기어 나왔다. 그 순간 하숙인 중 한 명이 그레고르의 형체를 발견했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음악을 즐기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마치 인간이었을 때처럼 음악 앞에서는 감동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하숙인들은 격렬하게 분노했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혐오스러운 벌레와 한 집에 살아야 했다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기만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집을 당장 나가겠다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말없이 자리를 지켰고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레테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더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벌레와 함께 살 수 없어요. 이건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에요. 그레고르는 사라졌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그레고르의 마음을 찔렀다. 우리가 왜 저 벌레 때문에 계속 고생해야 하죠? 그레테가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에 조용히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가족들마저도 그가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는 듯 했다. 그 순간 그레고르는 더 이상 자신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가족에게 기쁨을 주지도 못했고 더 이상 보호받지도 못했다. 그레고르는 점점 몸을 웅크리며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숨기려 했다. 그는 가족들에게서 스스로 멀어지기로 했다. 그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그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갔고 바닥에 축 늘어진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사라진다면 가족들은 더 이상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겠지.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처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방 안은 오랜 시간 동안 정리되지 않아 먼지가 쌓였고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그는 점점 더 움직이기 힘들어졌고 배고픔을 느껴도 스스로 먹으려는 의지도 사라진 상태였다. 가족들은 이미 그를 신경 쓰지 않은 지 오래였고 그레고르가 살아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레고르는 어두운 방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이 모습이 되기 전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그리고 변한 후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과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제 가족에게서 어떠한 애정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깊은 고독과 함께 차분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웅크리고 바닥에 조용히 기댔다. 배고픔도 아픔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감각이 희미해지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마지막 숨을 내쉬며 고요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집안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레테는 방을 지나가다가 문 너머로 이상한 정적을 감지했다. 평소 같으면 미세한 소리라도 들려왔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조용했다.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축 늘어진 채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그레고르의 몸이 있었다. 그레테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렸고 부모님 역시 침묵 속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갑작스럽게 흐느끼지도 큰 충격을 받은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집안일을 돕던 하녀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익숙한 태도로 방 안을 둘러본 뒤 긴 막대기로 그레고르의 몸을 살짝 밀어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버려진 물건이라도 되는 듯 방치된 그레고르의 몸을 방에서 빼내었다. 그의 흔적은 그렇게 간단하게 사라졌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모였다. 아버지는 의자에 기대어 신문을 펼쳤고 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바느질을 했다. 그레테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집안은 한층 밝아졌고 오랫동안 드리워졌던 침묵과 무거운 분위기는 말끔히 사라진 듯 했다.
그레고르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레고르가 사라진 후 가족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그의 존재를 숨길 필요도, 그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도 사라졌다. 그들은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정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오래된 먼지와 눅눅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상쾌한 공기가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가족들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최근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직장에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어머니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레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는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함께 외출을 했다. 집 안에만 갇혀있던 지난날들을 뒤로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느긋하게 산책을 즐겼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를 걸으며 가족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다. 그들은 더 넓고 쾌적한 집으로 이사할 생각이었고 새로운 곳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산책을 마친 가족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레테는 나른한 햇살 아래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며 몸을 쭉 펴 보였다. 부모님은 그런 그녀를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레테는 더 이상 어리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곧 결혼을 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그녀의 삶도 크게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레테는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오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이미 그녀의 과거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그렇게 가족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 시간 동안 짓눌려 있던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향한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레고르가 없는 삶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레고르는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삶을 다시 꾸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로써 변신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작품은 현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소외되고 결국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레고르는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벌레로 변하는 순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를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냉담해집니다. 결국 가족들은 그의 존재를 짐으로 여기고 그가 사라지는 순간 오히려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효율성과 생산성으로만 평가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잃으면 쉽게 버려지고 한때 소중했던 관계마저도 기능이 사라지면 단절되는 비극이 이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변신은 단순한 사회적 비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레고르의 변신은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를 질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쓸모있는 존재로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이란, 그리고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처럼 변신은 단순한 한 남자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가치를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오늘 함께한 변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 작품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위대한 문학작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